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켜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주미대사관 전체로 감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 은폐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의 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김 대표는 앞서 임원들과의 대제 질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쥬리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오후에 국가수와 함께 정밀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이 살해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를 쫓고 있는 가운데 조 씨의 동생과 공범 1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 씨가 피해자를 감금 또는 살해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 광주 33도를 기록하겠고 경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동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삭제 은폐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 임원 3명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그룹의 윗선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교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삼성 임원 3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이른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2명도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이 벌써 4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급 직원 1명,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점차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태한 대표 등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임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리하죠. 네, 이들은 회계 서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삼성 임원들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질 신문 과정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고위 임원들이 김 대표의 증거 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자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대질 신문 저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조사 태도와 혐의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젠 측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등과 여러 현안 등을 놓고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에서 이 부회장이 상장 진행 상황과 콜옵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해당 통화 내용은 회계 처리나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수준의 해명에서 그친 삼성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반박에 나선 겁니다. 오로라로 검색돼 삭제된 파일이 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오로라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재매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 행사된 이후 상황을 대비한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자료가 삼성 바이오의 분식 회계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정현호 사장 소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꽉 막힌 전국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또 논의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 회동에서 좀 접점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의 회동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 회동은 오전 10시부터 이 국회의원회관의 이동섭 의원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석들은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민주당 이원욱, 한국당 정양석, 그리고 바미당 이동섭 수석 부대표들은 오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40여 분간 논의를 벌였습니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만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들끼리는 얘기가 잘 돼서 각 당 원내대표님들한테 잘 건의해서 전국 정상화를 좀 조속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동섭 우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1, 2당에게 충고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해주셨다. 그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고 서로 명분 있게 원내대표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원내대표들이 조속히 좀 이렇게 만나서 다시 회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 수석들은 회동 이후 각각 원내대표에게 회동 분위기를 전달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 지도부도 원내 지도부의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내 강경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고심이 깊은 상태입니다. 이 반면 패스트트랙 처리와 사과 없이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한 한국당은 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이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당 지도부가 야당을 박멸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협상 보폭이 좁은 것이라며 이 협상 불발의 원인을 민주당 지도부에 돌렸습니다. 다만 3주 동안의 장외 일정을 소화한 한국당이 내일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 장외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국회가 다음 주엔 정상화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에 귀국시켜서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주미대사관 전체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정부 질문에 나선 강효상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4월에도 정의용 실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오는 것을 아느냐고 묻더니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치게도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주미대사관에 발령받았습니다. 이 외교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 의원에게 외교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감찰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감찰에서는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기억나는 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감찰 과정에서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도 확인하고 소속 외교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효상 의원 관련 내용 외에도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정보 유출 사안 모두를 이번에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켜 조사와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오늘 오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소탱크 설치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지환 기자. 네, 강원도 탱크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예, 지금 연결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연결이 되지 않은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폭발 원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있다면 잠시 뒤에 조금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게임 중독을 보건의료체계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임업계는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면서 반발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현재 총회를 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논의 후 총회 마지막 날인 28일 결의안과 보고서를 낼 때 나올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규정됩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정식 병명이 되는 겁니다. 앞서 WHO는 게임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제 불능,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하는 것, 일상활동에 우선시되는 것 등 도박 중독과 같은 기준입니다. 게임업계나 학계는 이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급하게 서두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충분한 연구하고 치료법에 대한 또 그렇고 질병 코드에 대한 어떤 규정, 정의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라면 치료받을 질병이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엔 사회적 이슈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 이슈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중보건 체계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건강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현재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와 학회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9일부터 국내 도입 반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국 게임 단체들도 게임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WHO에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은 질병의 종류와 신체 손상 정도를 명시한 것으로 나라별로 관련 정책을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질병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시행 시기는 2022년으로 권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넣을지 결정 과정을 더 거쳐야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줄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서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서 인터넷 판매 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도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아직 계절상 봄이긴 합니다. 벌써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오전 11시부터 일제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해 가장 빨리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광주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운천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햇살이 굉장히 강렬해 보입니다. 광주도 폭염주의보 내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강렬한 햇살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나마 바람이 간간히 불어주고 있고 또 습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꿉꿉한 느낌은 덜합니다. 평소 점심시간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심 속 공원도 이렇게 이 때이른 더위에 한산해졌습니다. 광주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벌써 올해 두 번째 폭염특보입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져서 다소 쌀쌀한 감도 있었는데요. 아침을 지나며 점점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광주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광주뿐만 아니라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6개 시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전남 광양은 32.1도, 순천이 31.8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가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기온이 높아지는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운천저수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자면서 마음을 다졌는데요.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맞습니다.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네. 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봉화 찾은 분들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2만여 명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봉화로 몰려갔다. 그리고 몰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YTN을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노란 풍선, 노란 모자, 또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색깔의 물결이 이어졌고요. 또 1,004마리의 나비가, 한평나비가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서거 10주기, 10이라고 하는 또 숫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런 또 사회적 필요성도 있었고 우리 사회가 그분을 못 놓아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좀 평화로운 추도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 각인된 슬로건이 새로운 노무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 되어야 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바보 노무현. 자, 이 국민들이 붙여준 어떻게 보면 그런 별책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어떤 정치인 내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죠. 한 곳만 바라봤다, 방향.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도 사실은 5번에 걸친 선거 패배 때문이거든요. 그 선거 패배는 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종로구 국회의원 시절에 종로구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향, 그러니까 평생을 한 방향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갈등을 없애겠다. 그리고 지방,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분권을 그러니까 실현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자신의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다시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 그 이후의 선거를 모두 다 패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들기고 해서 끝까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 그런 정치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인의 팬클럽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다 사모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에 노사모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노사모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을 그렇게 팬심으로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고 그 뜻을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지금 노무현 재단으로 지금 발전이 됐지만 어쨌든 최초의 팬클럽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된 바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되겠죠. 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어제 하루 추모 모드였는데요. 어제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재임 기간 계속 함께했던 당시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회고하는 노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I painted a man who respec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day I pray that his vis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will extend north across the border.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2번 잃는 것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네. 현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앞서 그 부시 전 미국 네. 대통령 그 추도사를 보면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권. 친절하고 따뜻했다. 네네. 예. 사실은 이게 재임 시절에는 이런 네. 추도사를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한미 관계가 가장 갈등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뭐 집념의 사나이였고요. 어떤 그 자주적인 주권 의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국에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참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우리나라가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 미국이 좀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이런 이제 엇박자가 많이 있었죠. 요 시기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W. 부시, 바로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이라크 침공을 또 벌이기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또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기도 했는데, 이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노 대통령하고 얼마나 한미 간의 이견이 크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또 노출되기도 했고 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미운정이 더 강한 것 아닌가? 지금의 저 우정을 보면 저는 부시 대통령의 진정성, 추도사에서, 그런데 노 대통령과 그렇게 갈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존중했구나. 예. 후일담이지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사실은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단성이나 전략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존중을 표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존중이 더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권을 정말 중시한 대통령이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데 거의 뭐 모든 것을 바친 대통령이 아니냐. 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내려져서 어제 참 아름다운 추도사였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가장 관심은 부시 전 대통령 온다 그랬을 때 초상화 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노무현 대통령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권양숙 여사가 일단 실물보다 낫다 이런 덕담을 주긴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실물보다 낫다라는 그 권 여사의 말씀은 사실 좀 그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을 보고 좀 닮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서양인이다 보니까 동양의 어떤 그런 동양인의 얼굴을 그리는데 익숙하지는 않았겠죠.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너무 부러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어디에 있나? 전직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어떤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와서 저렇게 하는 건 사실 미국에 대한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더라도 그런 행동 하나가 또 외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전직 대통령의 이런 자유스러움과 또 나라를 이렇게 그 자신의 나라에 이렇게 보탬이 되는 행동.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또 그 회한 같은 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렘브란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부시 대통령이. 지향점이 렘브란트. 그래서 렘브란트를 아직 못 찾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렘브란트는 초상화의 대가죠. 빛과 어둠의 마법사라고 하고, 또 인간의 감정, 오묘한 감정을 가장 잘 그 얼굴로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첫손에 꼽는데, 다만 렘브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건 어저께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도 동감했을 겁니다. 렘브란트보다는 그냥 수많은 화가 중에 한 분, 아마추어 화가 중에 한 분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12월에 사진을 달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그림을 그려오신 거 보면 정성입니다. 이제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면이 아니라 초상을 보면 측면이에요. 측면입니다. 옆모습이고, 이게 서양인이 본 동양인의 모습 이런 게 아니고 좀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봤는데, 예술에 또 조예가 있으시니까. 이분이 전업 화가로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저는 퇴임 후에 성공적인 두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부시 대통령이 올라가겠구나. 한 분은 카터 전 대통령인데 민주당 출신이고, 이분도 박정희 정권 말에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갈등을 빚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왔고, 재임 기간에 인기가 참 없었는데 오히려 퇴임 후에 평화의 특사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고 소박한 삶으로 또 존경을 받거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의 그림이 전 그동안에 많은 그림을 쭉 봤어요. 미국의 참전 용사들, 베테랑을 그린 그림도 있고 또 자신이 만났던 정치 지도자들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숙적,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보면요. 굉장히 강인하게 그렸어요. 네. 선이 굵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그린 정치 지도자 초상화 중에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가 가장 따뜻해요, 느낌이. 눈매와 인매라든가 미소 짓고 있는 얼굴에 선이나 주름을 보시면 그 아까 진정성, 추도사가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한 게 대통령에서만 해도 아,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장 따뜻한 모습을 포착해서 그린 것 같다. 왜냐하면 화가의 필체가 다 다르지만 예. 화가의 시선만은 그림에서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굉장히 잘 된 그림이다. 저는 훌륭한 예.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초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부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할 때 그 추도식장에서 계속 팔짱을 네네. 낀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숙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숙녀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그 맞아요. 손녀라면서요? 네, 노선 양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으로 인식시킨 장면이 바로 그 자전거 뒤에 탄 예, 지금 좀 화면에 손자, 나오고 있습니다. 손녀입니다. 저 장면도 있고 노선 양이 좀 더 어렸을 때 봉화마을에서 자전거 바로 뒤에 타지 않고 자전거 뒤에 이렇게 둥그런 그런 그 이 두 바퀴의 네. 그런 차처럼 모양의 거기에 태우고 다녔던 모습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손자 손녀 자전거 태운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진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또 기억되고 있는데 네.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모두 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전부 인식하지 못했는데 예. 그렇게 5살의 그 노선 양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5살에 불과했고 또 발인식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절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카메라를 향해서 V자를 그리고 있어서 더 가슴이 그때는 아프게. 정말 그 할아버지의 죽음이 뭘 모르는 의미했는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더 그걸 예.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게 만든 예.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데 어저께 등장한 모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그렇게 성숙하게 자란 모습을 언론에서 공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부시 대통령이 아무리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저렇게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입장하는 모습. 그래서 모두 다 아마 엄마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노선영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네. 하는 느낌. 그랬을 겁니다. 장남 노건호 씨 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침성이 좋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전속 사진사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그 사진 조금 전에 네. 그 자전거 뒤에 태운 사진 봤는데 손녀 엉덩이 아플까봐 이렇게 손수건도 맞습니다. 깔아주고 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락없는 진짜 옆집 할아버지 딱 그 네. 평범한 소탈한 모습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행사 슬로건이 이제 새로운 노무현이잖아요. 맞습니다. 로고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눈 네. 그 자전거 장면을 가져다 썼어요. 맞습니다. 조금 달라지게 그러니까 됐고요. 이제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뭐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또 노무현 예. 대통령을 사랑했던 많은 시민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 나가는 노란색 네. 로고죠. 근데 하나는 이 손녀를 자전거에 태운 모습, 이 시골의 평야를 평화롭게 거니는.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 전 떠오르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이 어제 다시 회자가 됐지만 대통령을 퇴임하고 봉화마을에 가서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이제 외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대통령.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잘 마치고 또 국민들에게 잘한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대통령의 모습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데요. 청와대 5년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평론을 하면서도 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 고뇌와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대통령은 그 짐을 지고 5년간 가는 것인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해방이다 이런 느낌의 이제 기분으로 평야에 가서 남는 이미지가 딱 3개예요. 손녀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또 하나는 밀짚 모자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농부를 상징하는 농부로 돌아간 모습이죠. 하나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더 있는데 그거는 어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회고하고 싶지 않았던 게 많은 분들이 또 담배로 기억을 하시거든요. 담배를 물고 계신 사진이 참 많은데 그게 마지막 남긴 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는 참 밝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밀짚 모자 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훌쩍 큰 손녀 뒤로 옮겨간 이런 새로운 로고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로고가 말하는 어떤 새로운 노무현 시대
어떻게 행간을 읽어야 될까요? 그 전까지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은 손녀를 또 손녀로 상징되는 또 국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뒤에 타셔라. 그 뒤에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손녀로 대변되는 또 깨어있는 시민 또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의 정신을 계속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누가 이끌어가고 그렇죠. 누가 태워서 그냥 같이 함께 하느냐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손녀가 또는 이제는 국민이 이끌어가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추도식, 어제 있었던 10주기 추도식 모습 계속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제 정치인들 발길도 굉장히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봉화마을 추도식 대신에 민생대장정을 어제 이어갔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도 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앉으세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 빨리 갔다가 먼저 드려라 했는데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민한테 어떻게 줄 건지 그거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 회의 다 마친 뒤에 나보라고. 장대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놓으시라고. 원수막이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 위해서 산불 거지 이게 무슨 한나라당 최고위원입니까? 완전 그걸 중심으로 하시는 결밖에 만들잖아요. 야,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나라는 지금 뭐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고성에 가서 이렇게 민심을 좀 돌아보고자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지금 한국당 얘기 관련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 강원 산불 예비비 어떻게 할 거냐, 이 추영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만 좀 본론으로 들어가 달라 이런 고성이 오간 거예요. 이미 그 얘기는 앞에 예.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 처리 안 해주느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맡고 있어서 추경 처리가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강원 산불 재해에 대한 지원 금액이 들어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 대목은 그동안의 이 기사맥락을 쭉 보면요. 자유한국당도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만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 그렇죠. 추경 안에 예. 묶여 있는 거죠, 지금 네. 전체적으로. 근데 나머지 금액들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심성 예산이다. 내년 총선을 향한 이제 어찌 보면 집권당의 이 선거 비용 아니냐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는 건 사실이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저러한 이 문제는 충분히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정부는 예비비라는 게 있어서 먼저 산불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분들에게는 그게 충분히 다 예. 현장에 모처럼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방문을 해서 기대를 한껏 하셨겠죠. 설득되는 예.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주민분들 중에 일부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회의를 강당에서 여는데 당내 최고위원회예요. 당의 회의예요.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일부가 들어가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이제 당내 현안만 얘기하니까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은 이 최고위원회를 꼭 저기서 열어야 하는 것인가. 이 민생대장정이 이름이기 때문에 민생대장정은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해도 되고 주민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가장 좀 저 말이 미디어에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보여지면서 나빴던 게 뭐냐면 최고위원회 먼저 하고요. 먼저 하고 우리 당회의가 먼저 그다음에 만나 드릴 테니 기다려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국민들은 기다리는 역할, 특히 재해 지역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답답한 게 많고 지금 사실은 가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집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계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얘기를 먼저 예. 가져가서 충분히 나누고 최고위원회를 하셨어도 되는데 자, 꼭 최고위원회가 먼저였을까? 이 우선순위에서 네.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루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좀 먼저 해주길 당연히 뭐 기대를 한 이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황교안 대표 이제 민생 대장정도 오늘 끝나고 내일 장외 집회 한 번 있고 이렇게 되면 국회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한국당은 어떤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떤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표현한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실제로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해서 두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고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어떤 표정이나 혹은 그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썩 좋은 어떤 그 결과가 아닌 것 같다라고 유추는 하지만 그러나 속내를 보면 세 당 모두 다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원내대표인데 추경을 자기가 뒤집었을 수는 없어요. 추경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추경을 어떻게 했느냐. 또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함. 오신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뭔가 다른 지점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반대만 하려고 너 당선됐니? 선출됐니?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돌파구를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12월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쌓아져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원내대표라는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원내대표는 장 내에 있을 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장 외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서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 원내대표들의 어떤 지금의 표정을 보지 말고 절박함을 본다면 장내에서 무엇인가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5월 다 될 때까지 지금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네, 다음 안 주도 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6월부터는 왜냐하면 새로운 이 세원이 또 그 예산이 또 다시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상화는 시급하다. 여야가 다 여기까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누구 탓이냐, 파이의 원이냐. 여기서 접점이 아무리 만나도 지금 찾아지고 있지 않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으면 돈도 받지 마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지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 시기, 이번 달 20일에도 국회의원 300명의 통장에 어김없이 약 1,140여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챙긴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아랜서치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3%로 찬성 여론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과 계층에 따른 답변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는 여론에 이어서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은 현재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청원인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번 국회는 참 국민들이 동물 국회도 보고 식물 국회도 보고 네. 참 다양한 국회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법안 통과는 제일 저조한 이런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줬지만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아라. 무노동, 무임금.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죠. 그게 전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국민들은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보수당, 진보당 마찬가지지만 산업 지역들, 산업 위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 허물어지면서 거제, 통영, 이번에 또 다 재보선이 있었던 창원 성산 이런 데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성동조선은 매각이 안 돼서 지금 한 8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무급순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GM, 한국 GM에 이제 철수한 그 군산 공장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현실은 고용도 어렵다. 그다음에 경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양 산업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아직 새로운 산업은 창출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부를 이 대목에서 상당히 이제 경제 조건을 가지고 실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무 생각 걱정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에는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나옵니다. 아까 식물국회, 동물국회는 과거에 다 있었던 얘기고 전 20대 국회에 붙여질 수 있는 가장 지금 최적의 이름은 놀먹국회다. 놀고 먹는 국회죠 지금. 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들을 지금 여러 명 거느리고 그렇게 이 주유비, 차량 운영비는 이제 가지고 지역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선거제 개편안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현안이에요. 내년 총선은 현재 체제로 치러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혹시 비례가 늘어나서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예견컨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작용도 있고 명감도 있지만 이게 입법부 게시판이 강화되고요.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온라인을 통해서 강화되면 지금 사실 전자투표도 시행을 못해요. 시스템은 선관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고리,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까 불신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저는 국민 소환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거고 국민 여론으로 법안 통과도 가결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달랑 300명이 지금 5천만 인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민의를 거의 대변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절박함은 국회에서 하나도 논의되지 않아요. 지금 매일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본회의도 안 열리고 이렇게 가는 거 놀먹국회 전 조만간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글자로 놀먹국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 안 했는데 지난달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1,150만 원. 이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조금 화가 나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과 비교하면 이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 여의도 국회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1인당 GDP 대비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의 비율. 이 5배에 가까운데 대개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이 연봉으로는 우리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GDP 대비로 한다면 우리보다 낮습니다. 4배 가까이 되고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가 2.5 내지는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배에 가까운 건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또 한 가지 최고가 인상률입니다.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률이 거의 3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미국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1.34배, 뭐 일본이 보니까 약 한 1.8배 정도, 독일도 1.8배, 북유럽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로 얘기한다면 약 한 17만 달러 수준이면 근데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6.8만 달러, 7만 달러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세계 최고다.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와 그 다음에 인상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 미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낮더라도 훨씬 더 높은 이유죠. 그렇군요. 이런 거 말고 법안 통과 수라든가 존경받는 국회의원 수라든가 이런 거 1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세비 반납 법안이 과거에 발의된 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될 턱이 없죠. 흐지부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면 분노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들이 여야에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맞습니다. 국민들 앞에 자성하고 통과된 적은 없어요. 발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 적은 있고 또 세비 반납이 개별 의원들이나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이 사례는 있습니다. 세비 반납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요. 며칠치, 이틀치 세비를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비라는 게 우리가 월급여 개념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인데 그거를 이제 일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뭐 교시가동 돕기라든가 이게 이렇게 뭐 불이웃을 돕는데 자선 기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전체로 받는 건 미미하고 세비만 따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보좌관의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보좌관 수도 그렇습니까? 아니, 북유럽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의원 한 명이 뽑아내는 법안의 생산성 대비 혼자 국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전거로 국회 가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재개정 활동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조사도 국회의원들 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가성비는 최악이죠. 노동 생산성이 최악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제조업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야당에서 지금 비판을 하거든요. 실제로 OECD가 이 걱정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2.6% 성장 예상에서 2.4%로 0.2%포인트를 내렸는데 그 주 원인이 노동 생산성 때문이다.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혁신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직업군으로 보면은 국회의원의 가성비, 노동 생산성은 최악이다. 그럼 이것은 저는요 보좌관 수 절반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절반도 많습니다, 사실은. 현재 일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한 명이 이 쓰는 부대 비용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회의원 자리 하나 늘리면 연간 한 35억 원의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추정도 나왔어요. 국민들이 정말 화날 일이죠. 뭐 세비 반납 얘기 뭐 또 국회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통과되기는 뭐 만무할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방 접고 빨리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방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기밀 유출까지만 해도 이제 파장이 컸는데 지금 이 문건을 다 외교부 직원들이 돌려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방이 더 지금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의 단독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볼튼 혼자 올 필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강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안이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공무상 이 유출이 그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공방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 문건을 지금 그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봤다 이 얘기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파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 주미대사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어떤 문건 유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거의 뭐 전수조사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문제가 유출 문제입니다. 유출 문제는 좀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는 것 전제 하에서 외교관이 정치인에게 정보를 유출했다. 이건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것이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건 좀 더 조사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밀 누설에 관한 보안 이 법에 따르면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은 아니거든요. 그 기밀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이 나눠지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밀 보호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한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 안전 또는 국가 안보에 얼만큼 심각한 그 위해를 끼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좀 그 징계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알려졌듯이 미국 주미 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이 그것들 다 열람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유출과는 다른 차원의. 그렇다면 외교 간의 기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특정한 외교관이 특정한 인연 때문에 특정한 정치인에게 줬다가 아니라 이 대사관의 직원들이 전체 그것을 열람했다라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뭐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 직원들끼리 그렇게 열람을 한다. 그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이건 뭐 어떤 시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대사관들이나 혹은 외교부의 어떤 직원들의 기강 회의 그 문제까지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겨진 태극기도 걸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기강회의 문제까지 좀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은 지금 이게 공익제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익제보라고 하면 앞에 전제가 이제 공익을 위한 것 혹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달려야 되는데 어떤 점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처음에는 공익제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했는데 자, 이 정상 간에 한미 정상 간에 지금 6월 말 방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월에도 일본에 옵니다. 6월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동선인데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던 과정에 문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5월에 일본 들렸다가 28일쯤 지나서 그 일본 순방 마치시면 우리나라를 좀 들려주시죠 라고 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팩트로 확인됐으니까. 그럼 이 구력외교입니까? 지금 구력외교 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웃나라 일본 오시는데 그러면 좀 코리아도 들려주십시오. 좀 논의할 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좀 냅시다. 이런 제안이 굴욕이다. 그러면은 오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알아서 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꼭 당신 나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케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 구력외건지에 딱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순한 의도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때와 모를 때 국민의 지금 어떤 삶에 외교적 측면에서라도 국제관계 측면에서라도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공적인 이익이 있어야 공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볼튼 보좌관 혼자 방한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막았다. 이걸 불허했다, 거절했다와 사실은 협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는 심기가 불편하니 혼자 오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조금 시기를 조절합시다. 그럼 어차피 오면 비공개로 옵니다. 미국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잖아요. 비공개라고 해도 언론이 다 쓰죠. 누가 왔는지, 비건 대표가 왔는지, 뭐 누가 왔는지는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시기를 좀 조율합시다라고 한 게 불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시각차가 많은 사안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소스조차도 불법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총체적인 문제다. 야당의 문제적인 실패고요. 오죽하면 오늘 윤상현 유통위원장이 자당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국당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문제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이건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아버지한테라도.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그것이 정부 방침에서 공개될 때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도리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백악관에서 볼 때도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뭘 말로 좀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내밀한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깜짝 쇼를 통해서 뭔가 지금 방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 할 텐데 이제 그건 틀렸죠.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터져서 좀 불미스럽긴 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유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걸 유출하면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가 기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 외교 문서들은 뭐 30년, 50년 국가 기밀 보호법에 따라서 사실은 발표되지 아니한 것도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물밑 협상들이 있거든요. 그 물밑 협상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 나오는 어떤 파장들은 국내의 어떤 반발
그러니까 국내에 자신의 진영들한테도 예.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들은 일본이나 예를 들어서 일본 외교를 할 때 강해야 돼. 그리고 강경해야 되고 절대 물러나서 안 돼. 이거를 사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과 외교를 할 때 물밑에서 그렇게 강경하만 하면 외교의 어떤 가장 예. 기본적인 틀거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아니한 어떤 공간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담보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즉시 알려질 때는 외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기밀이 돼야 되고 왜 비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예. 다른 의견이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침소봉대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한 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또 책임져라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할 정도의 예. 가치가 별로 없었다면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대화 중에서 주한미군 앞에서 네. 와서 이 어떤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예. 했지만 어떤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주한미군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예. 그것이 크게 어떤 기밀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기밀은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어쨌든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노출됐다. 거라서 이게 네. 다른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통화할 네. 때는 내가 한 얘기가 나갈 수도 있나? 네, 이런 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냈다는 게 예. 이번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나쁜 사안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유출 공방 논란은 앞으로도 정치권 파장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듭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성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금 어제 나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장탈한 것이다. 만약에 청와대의 휴대폰 임의 제출이 합법이라면 이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찰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공무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금융자료까지 무제한으로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좀 이번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 내지 고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외교 정보가 유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주요 간부들 상대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2-3시간이면 다 돌려줬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완전히 달라졌고 휴대폰은 압수 후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4-5일씩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나 조사에서 임의 제출받는 것을 전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서민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조사 범위를 정해야 된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지검장 때 있었던 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 특별수사 팀을 꾸려서 수사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정말 그대로 계속 유출이 돼서 그때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전체적으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밤늦게 새벽 1시, 2시 또 주말에 특정 기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조서를 훔쳐 담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행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끝에 그 노트북과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의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죠.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수많은 입시생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어제 재판부가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형을 선고했죠. 네,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정답을 활용해 성적이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방해를 받았고 다른 학교까지 의심받게 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는 숙명여고의 시험 관리 업무를 말하는 것일 테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A씨의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바깥이었는데 2학기에는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도 처음에는 전체 50등 바뀌던 성적이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와 두 딸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교무부장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유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A씨의 지위와 행적을 볼 때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재판부는 A씨가 교무부장으로 정기고사 답안을 결제하고 시험지 보관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고사를 앞두고 주말에 출근하거나 초과 근무 기재를 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딸의 성적이 정기고사에선 향상됐지만 모의고사나 학원 등급평가에서는 오르지 않은 점도 부정행위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를 두 딸이 똑같이 정정되기 전 정답을 적어 틀리는 등 딸들의 행적도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특히 동생만 홀로 만점을 받은 물리 1과목에서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에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는 풀이 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두 딸도 아버지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아버지의 경우에는 어제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 측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기소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고 다음 달 4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데 처벌보다는 청소년 교화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위탁교육, 봉사활동 같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퇴학당한 자매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보호 처분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얻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최 씨는 정 비서관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지시를 내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었죠. 최순실의 지시는 실제로 취임식 연설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최 씨의 힘이 지난 정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 앞서 공개된 녹취는 취임 전의 일일 뿐이다, 이런 반박이 있었죠. 취임 후의 음성 파일이 또 공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약 4개월 뒤 중국 칭화대에서 이루어진 연설부터 들어보시죠.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今后通
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祝各位前途光明，谢谢。 이 연설 뒤 이정현 홍보수석은 방중 성과를 설명하면서 칭화대 중국어 연설로 중국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갔고 중국 철학에도 박 전 대통령의 조예가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홍보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도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이에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이 그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그 젊은이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어로 하신다고요? 네. 응이라고 단호히 대답한 최 씨. 최순실이 지시한 이 메시지는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고스란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에 담겼습니다. 최 씨가 개입한 것 해외 연설뿐이었을까요? 취임 9개월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들어보시죠.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책 방향을 소상히 알리는 국회 첫 시정연설입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필요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정연설 바로 전날, 하루 전날 녹음된 최순실과 정호성 비서관의 대화 확인하시죠. 그 외국인 투자활동법 각 분야에 그걸 통과시키면은 얼마만큼 일자리하고 경제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좀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깍듯이 대답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답처럼 최순실의 주문은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에 대한 최순실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자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국회 대응책까지 주문했습니다. 최순실이 이 법안에 이렇게 집중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 녹취록을 공개한 시사저널의 오종탁 기자, 어제 YTN 라디오에서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한테 맡겼던 K컬처밸리 사업 등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 취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국정 개입은 당시 정부 인사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가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압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있잖아. 그 관련 그거 안 된 거 그 몇 가지만 꽂혀서 써요. 근데 선생님 정홍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니 그래도 그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예. 몇 가지 두 개만 얘기하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선 때와 또 취임 후 일정 기간만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사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취임 후 9개월 뒤까지도 최소 9개월 뒤까지도 최 씨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쉽게 녹쓰는 분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해당 업체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유통 입구 쪽이 녹슬면 쉽게 눈에 띄도록 뚜껑을 반투명으로 만든 건데요. 전문가들은 분유통 재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단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이다 보니까 물기가 남아있거나 실내가 습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을 했다는 홍보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형은 기자가 업체와 YTN이 각각 실험한 결과 분유통은 단 며칠 만에 녹이 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습기의 유입을 막는 플라스틱 뚜껑, 이른바 안정캡이 내부 습기의 증발을 막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의 물방울도 안정캡 아래에서는 증발하지 않아 부식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저렇게 다 그러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뭘 먹여야 되나 싶고, 저게 다 녹이 쓴다고 하면은 그 안정캡 문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안전캡엔 습기에 안심하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오히려 습기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또 녹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의 표시를 둬서 소비자 스스로가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그나마 다행인 건 YTN 보도 이후 업체가 개선책을 마련한 점입니다. 불투명한 안전캡을 반투명으로 바꿔 분유통 상단의 녹이 슬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부식을 소비자들이 쉽게 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캡의 색상을 투명하게 개선하게 된 거고요. 주의 문구로 안전캡 오픈 후에 캔 상단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제 필요한 건 분유통 재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입 분유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A사의 분유통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녹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건데 국내 유통 환경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외국처럼 종이로 이렇게 캔을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도 유통 환경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뭐 깨지거나 터지거나. 그렇다면 기존 분유통의 주석 도금 두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금 두께라든가 혹은 도금의 결합률을 낮춘다든가 그런 공정상의 어떤 그 임프루브가 있어야 되고.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6g이고요. 할 수 있는 거는 11.2g까지는 합니다. 두꺼우면 위에 이제 초청만 이렇게 탈락이 되고 또 어느 정도는 하지층에 이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분유통 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의 동생과 공범 1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감금과 살인, 시신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 58살 조모 씨와 공범 6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제 PJ파 부두목인 60살 조모 씨가 부동산업자 56살 박모 씨를 납치한 뒤 때려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사령부 부두에서 정박한 최영함에서 배를 정박할 때 쓰는 홑줄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박 작업을 하던 병장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군은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홑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주변에 있던 장병을 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구하면 야구 정말 모르겠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위권 세 팀이 나란히 주중 3연전 모두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야구가 초반부터 상위 5개 팀, 하위 5개 팀 이렇게 나뉘면서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듯했는데 다행히 하위권 팀들이 힘을 내면서 프로야구 정규리그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7위 KT, 8위 삼성, 9위 기아가 모두 주중 3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KT와 기아는 4연승, 삼성은 3연승을 달리면서 일제히 중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연승인데 중위권 추격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 세 팀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한 팀 좀 보면 KT가 뭐 강팀입니다. 두산을 지금 3연승을 얻었어요, 두산에. 네, 두산이 엄청 상승세였습니다. 4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이번 주중 3연전에서도 이영하, 린드블럼 이런 원투펀치를 모두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KT의 모두 3경기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역시 KT의 요즘 기세가 뜨거운데요. 어제 경기를 보면 KT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두산 선발 유희관에 꽁꽁 묶여서 무득점으로 끌려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힘없이 그냥 지고 말았을 텐데요. 패색이 짙던 9회 황재균의 2루타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연장 10회 말 송민섭의 끝내기 안타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연승을 이어가면서 최근 8경기에서 7승 1패입니다. 3주 만에 꼴찌에서 7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동력은 마운드가 안정됐다는 점인데요. 국내에서 투수 조련하면 손꼽히는 인물인 이강철 감독의 조련 아래 젊은 투수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띕니다. 이 에이스 알칸타라가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김민과 정성곤, 배재성 이런 젊은 투수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민은 이달 4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3.20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완벽히 자리를 잡았고요.
마무리 정성권 선수도 최근 6번 세이브 상황에서 모두 세이브를 거두면서 김재윤의 부상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기아를 좀 살펴볼 텐데 감독 교체까지 이루어진 상황, 최악의 상황인데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 김기태 감독이 물러난 뒤에 박흥식 감독 대행이 맡은 이후에 5승 1패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롯데를 좀 보약처럼 삼아서 3연승을 달렸는데요. 어제 경기를 보면 기아가 그토록 원했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원했던 점들이 모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바랬던 외국인 투수 터너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고요. 4번 타자 최영우 선수가 홈런 2방을 쳐내면서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불펜인데요. 하준영, 고영창, 전상현, 문경찬 이런 젊은 투수들을 앞세운 기아 마운드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윌란드가 4이닝 만에 6점을 내주고 내려갔는데요. 하준영, 고영창, 전상현, 문경찬이 차례로 나서서 나머지 5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히 막아냈고요. 22일에는 이민우, 고영창, 전상현, 문경찬이 5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어제는 또 하준영, 박준표, 문경찬이 차례로 3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히 막아냈는데 특히 요즘 마무리로 나서고 있는 이 문경찬 선수가 롯데와 3연전에 모두 나서서 3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습니다. 9타자를 상대했는데 삼진만 6개입니다. 지난달 12일 이후에 무려 14경기 연속 무실점인데요. 시즌 평균 자책점을 1.27까지 낮췄는데 요즘 성적만 보면 키움 조상우에 뒤지지 않는 리그 최고의 마무리 수준의 투수가 됐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젊은 투수들의 좀 기량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제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온 삼성 분위기가 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제 구자욱 선수가 요즘에 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9회 말 결정적인 순간에 끝내기 홈런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구자욱 선수 어제 경기 후에 인터뷰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한화와의 주중 3연전을 모두 가져오면서 이달 들어서 11승 8패 상승세입니다. 무엇보다 윤성환과 원태인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두 선수 모두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제 몫을 해주면서 선발진이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불펜도 좋은데요. 이승현과 최지강, 최충현까지 나서는 개투진이 5월에 평균 자책점이 3.04 굉장히 좋은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화와 3연전에서 불펜진이 11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주고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불안한 수비로 고민이 깊었던 유격수 이학주 선수가 수비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방망이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1타수 무려 11안타입니다. 타율이 7할 3푼 3리인데요. 여기에 홈런 2개, 타점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더가웃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삼성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위팀이 잘하면 흥행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따로 치르는 이유도 이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건데요. 하위권 팀들이 나란히 연승을 달리는 동안 공교롭게도 4위 키움, 5위 LG, 6위 하나가 최근 10경기에서 나란히 4승 6패로 조금 부진합니다. 특히 LG가 어제 힘겹게 4연패를 끊긴 했지만 어제도 2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이 타선의 침체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연승 뒤에 8연패에 빠지면서 허무하게 무너졌던 기억 LG 팬들은 생생하실 텐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중위권 대혼전에 빨려들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팬들은 이 대혼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볕은 뜨겁고 공기는 답답합니다. 아직 5월인데 7월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절로 이런 호숫가나 또 바닥 분수를 찾게 되는 그런 더운 날씨입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오존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은 28.8도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포항의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 경북 경산과 의성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바깥에서 활동 시에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더위의 기세는 계속되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며 덮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수그러들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동 지방은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도 주의하시고요. 산불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